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걸 저희가 이제는 깨달았기 때문에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선택한 것이 휴진이라는 것을. 시간을 거슬러 아예 없었던 일로 만들라는 말씀은 몇 번을 고심해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네, 뉴스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서울대병원 의대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에 들어갑니다. 필수 의료는 계속 진료한다고 하지만 교수 절반 이상이 참여할 거로 조사돼 환자들의 불편이 예상되는데요. 정부는 눈물로 호소하는 환자들 곁을 떠나지 말아달라며 휴진 계획 철회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이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에 들어가는 곳은 서울대학교 병원과 분당 서울대병원, 서울시 보라매 병원, 서울대병원 강남센터까지 4곳입니다. 비대위는 자체 조사에서 휴진이나 일정 연기 조치를 한 교수가 54.7%로 절반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전공의 이탈 뒤 62%대로 하락한 수술실 가동률은 그 반으로 더 떨어질 거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중증 희귀질환과 응급실, 중환자실, 신장투석실, 분만 환자는 계속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른 병의원에서도 진료가 가능하거나 진료를 미루어도 당분간은 큰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환자분들이 정규 외래 진료와 정규 수술 중단을 뜻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또한 비대위는 교수들에게 휴진에 참여해도 반드시 출근해 병원에 상주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예약 변경 사실을 인지 못한 환자 등 긴급한 상황에 있는 외래 환자가 발생하면 진료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울대병원에 이어 대한의사협회 주도로 전국적인 하루짜리 전면 휴진까지 예고된 상황. 의사협회는 의대 증원 재논의를 포함한 3대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하고 이를 받아들이면 집단 휴진 보류 여부를 투표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정부는 환자들이 눈물로 호소하는데도 의료계가 집단 휴진 결정을 바꾸지 않았다며 깊은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의사협회가 개원이들에게 진료 거부 동참을 독려하는 행위에 우려를 표하면서 의사들에게 환자 곁을 지켜달라고 다시 한번 요청했습니다. 모든 의사님들이 집단 휴진에 동의하신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침묵하는 다수는 환자 곁을 지켜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정부는 의료계의 집단 휴진을 앞두고 응급 환자의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증 응급질환별 순환 당직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네, 내일은 또 전국의사협회 주도의 총파업도 예정이 돼 있어서 국민의 걱정이 큰데요. 하지만 우려할 정도의 의료 대란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차정인 기자입니다. 가장 먼저 휴진에 돌입하는 서울의대에 이어 나머지 빅5 병원들도 무기한 휴진을 논의합니다. 연세대 의대 교수들은 18일 하루 의협이 주도하는 집단 휴진에 참여한 뒤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진료 거부에 들어갑니다. 가톨릭대와 성균관대, 울산대 의대도 일단 18일 총파업에 참여하며 계속 휴진을 이어갈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우려할 만한 수준의 의료 대란은 없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군만과 아동, 뇌전증 협의체 등 일부 의사단체들은 18일 휴진 불참을 선언했고 정부가 파악한 개원이들의 휴진 신고율도 4%에 불과했습니다. 전공의와 의협 간 불협화음도 단체 행동 구심력을 흩뜨려 놓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최근 박단 전공의 비대위원장이 전공의와 학생만 앞세우며 일이 아닌 말만 하고 있다고 의협을 저격했는데 이에 이면택 의협 회장이 불쾌함을 나타냈다는 겁니다. 전공의들의 복귀가 요원한 가운데 넉 달 가까이 수업 거부를 이어가고 있는 의대생들도 요지부동입니다. 우선 교육부는 1학기 이수 과목을
2학기에 추가 개설을 허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대생들의 유급을 방지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학생들이 지금이라도 수업에 복귀하기만 한다면 과도한 학업 부담, 유급에 대한 불안 없이 원활히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대학과 함께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집단 휴진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개원의와 의대 교수 등 각기 다른 이해관계 속에 의협이 의료계 단일 대우를 만들며 총파업 동력을 키울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 있습니다. YTN 차정훈입니다. 의대 교수 집단 휴진으로 중증 응급 환자가 적절한 치료 시기 이른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정부가 의료기관 당직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질환이 해당되는지 또 병원은 어떻게 찾으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중증 응급질환별 순환 당직제, 이른바 골든타임이 중요한 중증 응급 환자 치료를 위해서 운영하는 당직 제도입니다. 전국을 수도권과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으로 나누고 광역별로 최소 1개 이상의 당직 기관에 편성했는데요. 야간이나 휴일에도 24시간 운영됩니다. 우선 대상이 되는 중증 응급질환은 급성 대동맥 증후군, 12세 이하 소아의 급성 복부 질환, 산과 응급질환인데요. 대상 질환을 앞으로 늘려가기로 했고요. 암 환자의 경우 국립암센터의 병상을 최대한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응급진료가 가능한 병원은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누리집, 콜센터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제가 직접 이용해 봤는데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누리집의 이용 화면입니다. 구성은 좀 다르지만 두 서비스 모두 지역과 진료 과목, 날짜, 진료일 등 조건을 상세하게 설정해서 검색할 수 있고요. 이보다 직관적으로 지도를 활용해서 주변의 병원을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자, 아래에 있는 보건복지부 콜센터도 제가 전화를 해봤는데요. 상담사가 전화를 받아서 주변에 이용 가능한 병원이 어디 있는지, 전화번호는 뭔지, 그리고 응급 출동이 혹시 필요하지는 않은지 상세하게 상담을 해주더라고요. 모바일 기기나 컴퓨터 활용이 어려운 분들은 전화로 직접 연결해서 상황을 설명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개원이 휴진도 내일 예정이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앞서 설명드린 서비스를 그대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부는 혹시라도 이번 집단 휴진으로 피해를 봤다면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피해 사례 신고센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는데요. 환자의 동의나 적절한 치료 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하거나 지연하는 것은 의료법상 진료 거부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환자 단체에 접수된 고충이나 건의사항도 듣겠다고 하는데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서울대 의대 교수 절반 이상이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 가운데 고통을 떠하는 건 환자들뿐만이 아닙니다. 간호사 등 병원 내 노동자들도 의료 공백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집단 휴진 상황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금희 보건의료노조 수석 부위원장과 함께 병원 노동자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부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서울대병원과 서울대 의대 교수 상당수가 오늘부터 이제 무기한 휴진에 들어갔는데요. 먼저 병원 현장의 상황부터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 교수들의 절반 이상이 휴진에 동참을 하면 일반 진료나 수술장에서는 얼마나 차질이 생기나요? 아마 이미 지난주부터 집단 휴진 관련해서는 국 사립대 병원에서 각 과마다 동참하는 교수분들이 개인 휴가로 진료 변경 내지는 취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네. 병원마다 아마 대책회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노동조합도 계속 순회하면서 현장 상황을 주시하고는 있는데요. 서울대병원이 지금 50% 넘게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병원들은 이 정도는 아닌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절반 이상의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에는 절반 정도의 교수들이 지금 참여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다른 병원은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서서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쨌든 차질은 불가피할 것 같은데요. 수술방이라든지 아니면은 진료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차질을 예상하고 계시나요? 지금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수술 같은 경우에는 일부 한 두세 개 병원에서 50% 정도로 지금 축소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그 네. 외에는 거의 미미하게 지금 축소된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요. 네. 아마 교수분들의 주장은 기존의 중환자실이나 응급실 진료에 대해서는 유지하기 때문에 중증 진료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환자 입장에서는 아마 최근 중증질환연합회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신규 환자나 기존의 중증 환자 중에서도 추가로 발생된 질환 등에 대해서는 검사나 치료가 진행되기 어렵기 때문에 네. 중증 진료를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신규 진료가 검사를 못 받는 경우 등 환자들의 입장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원장 얘기로는 교수들이 집단 휴진을 해도 병원에는 어쨌든 출근을 한다고 합니다. 찾아오는 환자에 대해서는 진료를 하겠다라고도 밝혔는데 어떻습니까? 조금은 좀 나은 상황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지금 국민들의 여론이나 비난이 거세기 때문에 교수분들 입장에서도 전공의들처럼 뭐 집단으로 이렇게 환자를 두고 나갈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리고 직원들 역시도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제 고통들을 같이 감내하고 있는데 교수님들까지 이렇게 나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도 그 수준에서 교수님들도 도의적으로 남아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자, 어쨌든 환자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집단 휴진의 후폭풍으로 특히 환자들의 진료 일정을 조율하는 일이 상당히 고될 텐데 실제로 업무 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보통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 이제 진료 일정이 변경되면 일자만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에 따라서 각종 검사나 수술, 시술 또는 협진과의 조정 등 변경 업무가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네. 보통 당일 업무가 종료된 이후에 저녁 늦게까지 남아서 변경 업무를 주로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변경에 따른 환자들의 거센 불만이나 항의 네. 이런 것들을 모두 의사가 아닌 직원들이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구나 경영진 입장에서는 휴진이 되면 직원들을 강제로 휴가를 보내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네. 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병원 내부에서는 진료 취소 통보를 휴진에 들어가는 교수가 직접 하라, 뭐 이런 목소리도 나온 걸로 들었는데요. 그 이후에 실제로 교수들이 통보 업무를 직접 하고 있습니까? 아마 일부 병원에서 전공의 또는 뭐 젊은 교수님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당연히 네. 교수 입장에서는 이 진료 변경 업무는 직원들이 하는 업무라고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아, 그런데 이런 사태가 아니라면 보통은 해당 과에서 일하는 직원들이나 진료의학센터 등에서 변경을 하게 될 텐데 이번 사태에 대해서만큼은 진료 변경 업무를 거부한다는 저희 노조의 입장을 지난주에 사용자 측에 정확하게 전달을 했습니다. 네. 자, 이후로 교수들이 환자들과 직접 통화를 하면서 혹시요, 환자의 고통을 직접 듣고 뭐 휴진을 철회했다던가 이런 교수분도 계실 수가 있을까요? 아마 일부 아주 소수로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네. 해당과에서 이제 간호사들 내지는 직원들이 못하겠다고 하니까 일부 전공의 선생님들이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젊은 교수님들이 아마 전화 통화하면서 항의를 받으니까 관련해서 그런 고충들을 좀 더 이해하고 처리하겠다고 했던 교수분들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중증 환자 진료에는 차질이 없다라고 교수들은 밝혔습니다만 중증 암 환자가 진료 연기 통보 문자를 받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건 어떤 상황일까요? 아마 당장 시급하게 치료가 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던 일부 교수분들이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요. 네. 환자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치료를 받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저런 문자 메시지를 받은 환자 같은 경우에는 가슴이 철렁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요. 진료 축소로 인해서 대형 병원의 이제 경제적인 타격이 꼽히는데 병원 노동자들의 처우가 이미 크게 열악해졌는데 이번 주에 이어지는 이런 집단 휴진이 이 부분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동안에도 언론에 수차례 보도됐던 것처럼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하고 나가면서 병상 가동률이 50%대로 내려갔고 또 병동 가동률이 떨어지니까 병동이 폐합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졌고요. 네. 그러면서 무분별한 직원들의 인사 이동이 이루어지고 또 무급 휴가라던가 휴직 그리고 강제 연차 사용이라던가 임금 삭감 또는 체불 심지어는 지금 구조조정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아하. 기존에 있던 부서 운영비나 내지는 노사 합의로 시행되던 각종 복지도
축소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서 업무량은 상당히 많아지는데 거기에 대한 처우는 더 열악해지는 그런 상황이군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최근에는 의료 현장 실태를 또 조사를 하셨는데요. 전공의 이탈 이후로 대형 병원을 중심으로 불법 진료 사례가 두드러지고 있다고요. 네, 저희 보건의료노조가 4월 24일부터 한 달 동안 실태 조사를 저희 산하의 113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는데요. 네. 여전히 62.3%가 의사 대신 대리 처방을 하고 있고 또 59%가 의사 대신 동의서를 받는 것으로 확인돼서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고 더 확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그래픽으로 의료기관 현장 실태 조사하신 그 결과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왜 문제가 되는 건지도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의료의 현실은 의사의 처방하에 모든 의료 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의사가 아닌 다른 직종들이 의사의 아이디 패스워드를 통해서 각종 처방을 내고 시행된다는 것은 굉장히 환자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기존의 의사가 계속 의사 수가 부족하다 보니 의사 대신 이런 행위를 대신하는 직종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위험한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당연히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요. 네. 그런 사례들이 종종 법원 판례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근데 지금은 네, 말씀하시죠. 네. 아니요. 계속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설명을 해주시죠. 저희 노조가 수년 전부터 이런 대리 처방 그리고 아이디 패스를 통해서 이런 불법 무면허 의료 행위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라는 그런 캠페인부터 시작해서 네. 많은 부분들을 정부에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병원 현장은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의사 행위를 대신하는 불법적 요소들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이번 의대 정원 관련해서 당연히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가 확대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동의하는데 네. 지금 우리 전공의를 포함해서 그 의협에서 주장하는 것들이 맞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는 이런 불법적인 요소들을 빠른 시일 안에 의료 개혁에 담아서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들과 개원의 휴진 이후에는 앞서서 저런 불법적인 처방들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현장에서 이런 부분을 요청을 받았을 때 노동자 입장에서는 거절할 수는 없는 건가요? 아무래도 개인 병원, 그러니까 그 의료기관 각 단위에서 그 의사들의 업무 지시 하에 어쨌든 시행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것이 아무리 불법적인 요소를 띈다고 하더라도 관계상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이런 것들을 거부했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인사적인 불이익 조치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거부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환자의 치료 상황이라든지 어떤 현장의 분위기상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조사로 나온 내용 외에도 병원 현장에서 혹시 추가로도 우려되는 상황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보기에 현재 정부가 지금 의료개혁의 하나로 전공의들의 수련 체계를 개선하고 또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가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기존에 그 전공의를 대신해서 전공의들이 했던 그런 업무들, 수련의들이 했던 업무들을 과연 앞으로 누가 대체할 것인가? 이게 사실은 쟁점이기도 합니다. 현재 복지부에서 시범 사업으로 하고 있는 우리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 사업의 내용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수련의들이 해야 될 업무라서 시작부터 우려가 많았는데요. 네. 현장에서는 이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절대로 무면허 불법 의료 행위를 이제는 계속 시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의료개혁에 이것들이 반영이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이 요구가 있고 네.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정부가 방관하는 것은 안 된다 하는 것이 우려가 많습니다. 현장에서는. 네.
자, 이번 사태가 하루빨리 끝나길 바라는 건 환자들도 또 병원 노동자들도 한마음일 것 같습니다. 보건의료노조 송금희 수석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의대 교수들뿐만 아니라 개원의들도 집단 휴진에 나서기로 하면서 형사처벌이나 민사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역대 사례를 보면 파업 강제성에 따라 처벌된 사례는 있지만 손해배상은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과거 집단 휴진을 주도한 의사들은 업무 방해와 공정거래법 위반,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때는 당시 의협회장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의사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의협 집행부가 휴진에 불참한 개원의들의 회원 권리를 제한하는 등 사실상 압력을 행사했다는 겁니다. 개원이들한테 어떤 이제 부당한 압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이 사회 문제가 됐을 때 그 사업자 단체를 제재하는 거예요. 휴진에 참여하게 하는 데에 우리 사업자 단체인 의협에서 강제성을 띄었냐 하는 이 부분. 반면 2014년 의료 파업 때는 집단 휴진 여부를 투표로 정하는 등 자율적으로 진행했다는 점에서 의협 간부들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번에도 집단 휴진 여부는 투표에 붙여졌습니다. 정부는 집단 휴진에 참여한 것만으로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는 이른바 의사 노쇼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고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에 불응하면 영업 정지 등 행정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낸 전공의나 의대 교수들에 대한 처벌은 해석이 분분합니다.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환자단체나 병원이 의료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거론되는데 파업의 불법성을 입증하고 구체적인 손해를 특정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손해액을 상정하는 것도 사실은 이 병원에 발생한 손해가 과연 의사들의 파업에 의해서 그대로 인정될 수 있는 손해인지 이 부분은 또 따로 따져봐야 될 문제라. 또 사전 휴진 신고율이 4% 수준에 그치는 데다 의료계 불참 선언도 잇따르고 있어 집단 휴진의 실질적 손해는 미미할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네, 의료계 집단 휴진과 관련해 정치권은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의대 교수들을 만나 국회에서 의대생 증원 과정 전반을 다시 짚어보겠다고 약속했지만 여당은 당정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겠다고 선을 긋는 등 갈등상만 드러나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휴일 서울대병원을 찾았습니다. 무기한 휴진을 하루 앞두고 의대 교수들의 요구를 들어보겠다며 간담회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의료계와 정부 간 협의체를 꾸려 의대 정원 문제를 함께 논의하자는 의료계 입장에 공감한다며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절차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국회에서 반드시 빠짐없이 짚어달라는 비대위 요구가 있었고 당장 오는 19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국회로 불러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안 나오면 청문회를 열어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야당 단독으로 꾸린 상임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국민의힘은 정부 대통령실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아무쪼록 의료계에서 우리 국민들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특히 의정 갈등 해법은 당 차원의 의료개혁 특위를 중심으로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국회 현안 질의를 하자는 야당의 주장은 실효성 없는 정치적인 행보일 뿐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개별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것과 또 이 의료개혁에 대한 사안이 정리되는 것은 저는 좀 구분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야 모두 이번 사태가 더 길어져선 안 된다는 공감대는 갖고 있지만 얼어붙은 전국의 정치권의 중재가 성과를 내긴 어려워 보입니다. 사회적 갈등 해소가 의무인 여야 정치권이 오히려 상호 갈등만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나인입니다. 내부 이견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도를 폐지하고 만약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대통령실이 일부 초고가 주택에만 세금을 물리고 나머지 종부세는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속세율도 주요국 수준에 맞춰 30%까지 내려야 한다며 구체적인 세율까지 제시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종부세를 징벌적 과세로 규정해온 대통령실이 세금 대폭 완화에 이어 폐지안을 꺼내들었습니다. 초고가 1주택자나 비싼 집들이 많은 다주택자만 종부세를 물리겠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주택을 한 채 가졌거나 다주택자라도 집값의 총합이 높지 않으면 과세를 안 하는 방식입니다. 초고가와 일반적인 주택을 구분하는 기준액은 현재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도를 폐지하고 만약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재산세의 일부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종부세 부분 폐지안은 다음 달 기재부가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포함될 예정인데 야당 일부에서 1가구 1주택자 폐지 주장이 나오며 실현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대통령실은 이와 함께 상속세율을 대폭 인하해야 한다며 처음으로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했습니다. 현행 최고 세율이 60%에 이른다며 OECD 평균과 비슷한 30% 안팎까지 내려야 한다고 언급했는데 확정된 수치까지는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최고 세율은 60%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OECD 평균이 한 26.1% 내외 정도로 이제 추산이 됩니다. 세율 인하에 더해 물려받는 재산 총액에 세금을 매기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상속인들이 각자 받은 유산에 과세하고 통상 세금 부담도 줄어드는 유산 취득세나 나중에 기업을 팔 때 물리는 자본 이득세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기업 총수 등 기업인들 앞에서 상속세 개편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상속세를 신경 쓰느라 혁신은커녕 기업 밸류업이나 근로자 처우 개선에 나설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비효율적인 일입니까? 대통령실은 연이어 감세 카드를 꺼내며 휴가가 적거나 문제가 있던 세금이란 설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건전재정 기조와 세수 감소 위기소,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할 수 있는 만큼 추가 논의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최근 배달앱 쿠팡이츠가 무료 배달을 전국으로 확대하며 사용자들을 끌어모으고 있는데요. 쿠팡 측이 점주들에게 배달의 민족보다 음식값을 비싸게 받지 말라고 요구한 뒤 이를 어기면 무료 배달 매장에서 제외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점주들은 쿠팡 수수료가 더 높은데도 가격을 똑같이 맞추라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경기 파주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달 쿠팡이츠 와우 매장에서 제외됐다는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와우 매장이란 쿠팡 회원이면 무료 배달이나 음식값 10%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매장을 말합니다. 수수료 차이 때문에 18,900원짜리 치킨을 배민으로 시키면 점주 A씨에게 18,490원이 남지만 쿠팡이츠로 시키면 12,976원만 떨어집니다. 이 때문에 A씨가 쿠팡이츠 음식 가격을 1,000원 더 비싸게 설정해 둔 것이 와우 매장에서 제외된 이유였습니다. 타사 어플이랑 비교했을 때 저희 가격이랑 똑같아야 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와우 혜택이 떨어진다. 배민과 가격을 다르게 책정해 와우 회원 혜택 매장에서 제외된 사례는 A씨만이 아닙니다. 점주들은 쿠팡 수수료가 더 높은데도 경쟁업체와 똑같은 조건을 요구하는 건 부당하다는 주장입니다. 쿠팡이츠하고 가격 배달하고 수수료 차이가 거의 20% 이상 차이가 나요. 맞추지 않으면 와우 배지가 탈락이 되니 너무 답답한 거죠.
지난달 말 쿠팡이츠가 무료 배달 정책을 전국으로 확대하며 사용자들이 급격히 늘어나 쿠팡 측 요구를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로 A씨의 경우 와우 배지가 제외된 3일 동안의 매출이 직전 3일보다 70% 넘게 떨어졌습니다. 결국 A씨는 쿠팡이츠 판매 가격에 맞춰 배민 판매 가격을 1,000원 올렸습니다. 마진 쪽으로 남는 게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000원을 올리고 다른 데도 1,000원을 올리면서 똑같이 팔게 된 거죠. 배달앱 사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플랫폼 사업자들이 점주들을 압박하고 점주는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상황입니다. 점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부담에 대한 전가를 누구한테 해야 되는데 그 먹이사슬의 맨 나중에 있는 소비자한테 전가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사실은 되게 예견된 문제였거든요. 이에 대해 쿠팡 측은 와우 혜택은 점주 부담 없이 쿠팡이 전적으로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다면서 다른 배달앱보다 가격을 올려 고객 혜택을 가로채는 매장은 와우 매장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SK그룹이 오늘 오전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과 관련해 입장을 발표합니다. 발표자로는 이형희 SK 수펙스 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 위원장과 최태원 회장의 법률 대리인 등이 나섭니다. 최 회장은 2심 판결 나흘 뒤인 지난 3일 임시 수펙스 추구협의회에 참석해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건 유감이라면서 반드시 진실을 바로잡겠다고 첫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동해 가스전과 관련해 정부와 한국석유공사가 오는 12월 첫 시추공을 뚫기 위한 착수비 성격의 재원 12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달 중으로 정확한 시추 위치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류환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장량 140억 배럴로 추정되는 동해 가스전 탐사 준비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정부와 한국석유공사는 오는 12월 첫 시추공을 뚫기 위한 착수비 성격의 재원 120억 원을 우선 확보했습니다. 60억 원은 정부가 올해 석유공사에 출자한 자금 중에서 나머지 60억 원은 석유공사 자체 자금 중에서 조달했습니다. 한 번 시추공을 뚫는 데는 1,000억 원이 소요되는데 120억 원 외에 나머지 880억 원은 탐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인 내년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최소 5개 이상 시추공을 뚫는다고 가정하면 5천억 원 이상 재원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석유공사가 현재 자본 잠식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출자와 함께 성공불 융자로 불리는 해외 자원개발 특별 융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공불 융자는 해외 자원개발 등 위험이 큰 사업에 정부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와 함께 글로벌 석유기업 투자도 유치한다는 계획인데 이에 성공한다면 비용 부담을 많이 낮출 수 있게 됩니다. 해외 투자 유치와 관련하여서는 그 부분은 사실은 저도 말씀드리고 싶지만 투자 유치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협상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 많은 기업에서 복수의 기업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석유공사에 추가 출자를 하기 위해선 국회 협조가 필수적인데 야당의 반대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대통령실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북한과 러시아 간의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 수준에 근접한 조약이 맺어질 수도 있다고 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북러의 군사 안보 협력이 지난 1961년 조소 동맹에 근접한 수준으로 갈 가능성까지 고려해서 살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같은 가능성을 바탕으로 러시아 측에 경고성 소통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961년 당시 북한과 소련은 전쟁이 발발할 경우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이른바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이 포함된 조소 우호 협력 및 상호 원조 조약을 체결했고 이후 폐기됐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곧 있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과 관련해 북러 간 어떤 구체적 협의가 이루어질지 두고 봐야겠지만 결과에 따라 필요한 대응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방송 인터뷰에서 앞으로 이뤄질 북러 간 논의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해가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선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이에 따른 메시지를 러시아에 전달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북러 협력이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협력 관계로 이어질지 아니면 필요에 의한 일시적 협력에 그칠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남 도발을 이어오던 북한이 최근 일주일 가까이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 방북을 위한 분위기 조성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지난달 27일 군사 정찰 위성 4차 발사가 실패한 다음 날 오물과 쓰레기를 담은 풍선을 날려보낸 북한. 4차례에 걸쳐 1,600여 개 오물 풍선 살포와 GPS 교란 공격에 우리 군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고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새로운 대응을 보게 될 것이라며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켰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일 새벽 이후론 북한의 대남 도발이 갑자기 멈췄을 뿐 아니라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6월 9일 김여정 당 부부장 명의 담화 이후로 북한의 대남 비난 보도는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이후 동향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북한 매체는 연일 러시아를 감싸고 서방을 비난하는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노동신문은 세계 각국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논의하는 평화회의 내용이 러시아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고 두둔하는가 하면 러시아 외무차관의 발언을 실으며 미국과 나토가 긴장을 격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군사기술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한 발언을 중요하게 다루기도 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도 서방 세계가 군사적 대결 책동을 벌이고 있고 여러 인물과 단체를 추가 제재 명단에 포함한 것을 비난하는 러시아 입장을 연일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이 우선 북러 정상회담 분위기 조성에 초점을 맞추고 대남 도발을 이달 말 노동당 전원회의 전후로 미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일단은 보면은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북한이 대화 국면으로 나오기보다는 보다 더 적대적인 관계, 어떻게 보면 대적간을 앞세운 공세적인 도발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져요. 평양의 백화원 영빈관과 김일성 광장을 단장하고 평양공항 활주로를 비우는 등 국빈 방문 준비 정황이 잇따라 포착된 가운데 북러 정상회담은 이번 주가 유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일부 언론은 검찰의 애완견에 빗댄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당내 일부 의원이 격한 표현으로 두둔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호위 무사들이 오물 같은 말을 퍼붓는다며 공당의 책임성을 포기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애완견 발언 논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출석한 이재명 대표가 대북 송금 의혹 언론 보도를 겨냥해 입장을 밝히면서 촉발됐습니다.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연의 역할을 벗어난 잘못된 태도들 때문에 이 나라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이화영 진술조작 의혹 등을 두고 언론이 검증보다 검찰 주장을 받아쓴다는 취지인데 일부 의원이 이 대표를 적극 옹호하며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성 친명으로 분류되는 양문석 의원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게시판에 검찰의 애완견이라는 표현은 애완견의 지독한 모독이라고 적었습니다. 나아가 기레기도 아니고 애완견이라고 높여줘도 똥오줌 못 가리고 그냥 발작 증세를 일으킨다고 거칠게 비난했습니다. 언론인 출신 노종면 의원 역시 권력이 주문한 대로 받아쓰고 권력에 유리하게 프레임을 만들어주는 언론을 학계 언론에선 애완견, 랩독이라 부른다며 핵심은 애완견 소리를 들을 일이 있었느냐 여부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야당 측 반응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사당화를 정조준하며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이 대표 호위무사들이 오물 같은 말을 퍼붓는데 민주당이 오염됐고 병들어가고 있다고 지적한 겁니다. 나아가 법사위, 운영위 독식과 각종 사법부 견제 입법 등을 묶어 이재명 방탄 의도가 의심된다며 이번 막말 논란에 민주당은 물론 각종 언론단체 역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이 사법부에서 뺨맞고 언론계에 눈을 흘리고 있다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이라는 이권을 위해 끝까지
이 악물고 모른 척할지 그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이재명 대표 추가 기소 이후 민주당이 여권과 검찰, 언론을 향한 전방위적 비판 공세에 나선 가운데 이번 논란이 자칫 원구성 협상 등 여야 협상에 악재로 작용할 거란 우려도 제기됩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인천의 한 국도를 달리던 SUV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4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닷새 전 지하 주차장에서 여성을 상대로 특수 강도 행각을 벌였던 30대 남성도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편도 2차선 도로 위에 서 있는 사고 차량. 119 대원들이 운전자를 구조하기 쉽지 않을 정도로 차량 뒷부분이 종이장처럼 완전히 구겨졌습니다. 사고가 난 건 어젯밤 9시 50분쯤. 인천 계양구 장기사거리 인근에서 서울 방향으로 달리던 SUV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차가 2대가 거의 한 대 한 대 반파가 돼가지고 연기가 올라오는 상태에서 가해 차량으로 추정되는 차량에서 이렇게 크락션을 계속 울리더라고요.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30대 여성 A씨가 크게 다쳤고 동승자와 SUV 운전자 등 나머지 3명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SUV와 승용차 운전자 모두 음주는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블랙박스를 확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사고 차량 운전자들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앞서 저녁 7시 50분쯤엔 대전시 용문동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A씨가 몰던 승용차가 길가에 주차된 1톤 트럭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1톤 트럭이 튕겨져 나가며 앞에 주차돼 있던 SUV와 11톤 트럭과 사중 추돌을 일으켰습니다. 사고를 낸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인 걸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간 인천 미추홀구 은신처에 숨어있던 30대 A씨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A씨는 지난 12일 밤 인천의 한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홀로 차에 타는 여성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여성이 차문을 여는 순간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해 납치한 뒤 현금 인출기를 돌며 모두 900여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입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네, 오늘 새벽 5시 20분쯤 경북 구미시 상모동의 한 대형마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재 당시 새벽 근무 중이던 직원 2명이 있었지만 곧바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고 1층짜리 건물 250여 제곱미터가 모두 불에 탔습니다. 소박은 화재 진압 차량 등 20대와 30여 명의 대원을 투입해 1시간여 만에 가까스로 큰 불길을 잡았지만 완전히 불을 끄는 데까지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난 주말 경북 영천에 있는 돼지 사육 농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해 방역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당장 돼지고기 수급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뜩이나 치솟은 먹거리 물가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지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돼지 2만 4천여 마리를 키우는 경북 영천의 대형 농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말 강원도 철원에서 발병 사례가 보고된 후 약 한 달 만입니다. 방역당국은 매몰 처분과 역학조사에 나섰고 지자체는 휴일에도 긴급 회의를 열어 관련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지금 이동 제한 조치하고 있고요. 초동 방역팀 투입 요청해놨고 나머지는 지금 회의해가지고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발병한 곳은 영농조합법인으로 사육 위탁 등 관련 농가가 많아 방역당국도 추가 발병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반경 10km 안에는 돼지 사육 농장이 5곳, 역학관계가 있는 농가도 42곳에 달합니다. 영천 같은 경우는 경북의 이제 중심이잖아요. 규모도 많고 관련되는 농가가 아무래도 좀 일반 농가보다는 많을 테니까 그런 측면들을 다 고려해서 저희가 조금. 농식품부는 이번 발생으로 매몰 처분한 돼지가 전체 사육 마리수의 0.2% 수준에 불과해 당장 돼지고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북 지역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국내 지자체 가운데 3번째로 많은 133만여 마리에 달합니다. 자칫 발병 사례가 확산할 경우 가뜩이나 고공행진 중인 먹거리 물가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달 들어 국산 삼겹살 가격은 100g에 2,500원 수준을 웃돌면서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이른바 반값 수입 삼겹살 판매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연일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모기 개체 수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모기 예보 단계가 2주 연속 가장 높은 단계를 기록할 정도였는데요. 이른 봄부터 비가 많이 내린 데다 최근 기온까지 높아진 게 원인으로 꼽힙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나무 그늘이 드리워진 풀숲 곳곳에 텐트가 들어섰습니다. 기승을 부리는 모기를 의식한 듯 방충망은 꼭 닫고 모기 기피제와 바르는 약도 챙겼습니다. 애기가 안 그래도 좀 어리니까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서는 좀 모기 기피제 이런 것도 좀 뿌리고 했는데 좀 걱정이 되죠 아무래도.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여름철 불청객 모기 활동도 덩달아 왕성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매일 발표하는 모기 예보제를 보면 지난 2일부터 15일까지 모기 활동 지수는 가장 높은 100을 기록했습니다. 이 기간 모기 발생 단계는 4단계로 불쾌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4단계는 야외에 모기 유충 서식지가 50에서 100% 범위로 형성된 단계로 단독주택 밀집 지역에서는 집안에 침입하는 모기가 하루 5마리에서 10마리에 이릅니다. 또 밤새 야외에서 운동한 뒤 한 곳에서 정지 상태로 10여 분을 머무르면 5마리 이상의 모기에 뜯길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 같은 모기 개체 급증은 이른 봄부터 유난히 잦은 비가 내린 것과 연관이 큽니다. 물 웅덩이에 모기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 일찍부터 조성됐다는 겁니다. 여기에 최근 높은 기온으로 유충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성충 개체 수도 늘고 있습니다. 기온이 올라가면 체온도 따라서 올라가서 대사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성장 속도가 빨라져서 성충들이 더 많이 발생을 하게 되죠. 비가 자주 오게 되면은 모기의 그 산란 장수가 늘어나서 그만큼 또 모기 개체 수가 늘어나게 되죠. 모기가 급증하면서 하천과 공원에 약품을 살포하고 드론을 동원하는 등 방역 작업도 바빠졌습니다. 모기 활동은 주말 사이 비가 내리며 주거지나 공원을 중심으로 일시적인 소강 상태를 보이지만 다시 기온이 오르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됩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38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 어떨지 뉴스업 날씨 스튜디오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윤수빈 캐스터. 상쾌한 월요일 아침 날씨 앤 키워드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온열 질환과 세 가지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때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이맘때 서울 낮 최고 기온은 28도 정도인데요. 오늘은 서울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겠고 내일부터는 더위의 기세가 이보다 더 강해지겠습니다. 평년보다 빨리 더워진 날씨에 온열 질환자 수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온열 질환을 막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잘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바로 물, 그늘, 휴식인데요. 우선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물을 자주 마셔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틈틈이 더위를 식힐 수 있는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물, 그늘, 휴식 세 가지 잘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시간대별 기온도 알려주시죠. 네,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은 18.9도로 출발했습니다. 한낮 시간인 오후 2시에는 30도까지 오르겠고요. 평년보다 2도가량 높아 덥겠습니다. 이후 퇴근길 무렵에도 기온은 크게 떨어지지 못하겠고 28도 선에 머무르겠습니다. 오늘도 대체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다만 제주도는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저녁 사이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또 낮 동안 볕이 무척 강하게 내리쬐면서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겠고요. 곳곳에서 오존 농도도 점차 짙어지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 낮 기온도 살펴보면 대전과 대구, 광주 모두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네, 오늘도 무척 더운데 내일부터는 더 덥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우선 내일은 서울 한낮 기온이 33도까지 올라 마치 한여름처럼 덥겠고요. 수요일인 모레는 무려 34도까지 치솟으면서 올여름 들어 가장 더운 날씨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더위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날씨 앤 키워드의 윤수빈이었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전국 의사들의 전면 휴진을 예고한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서울대학교 의대 교수들이 먼저 휴진에 나서면서 대정부 투쟁에 시동을 걸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현정 기자. 네, 서울대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그곳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이른 시간인 만큼 병원은 아직 한산한 모습입니다. 제가 아침 7시부터 이곳을 둘러봤는데요. 119 구급대 차량이 드문드문 응급실로 들어오고는 있지만 아직 긴박한 기척은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수들의 휴진 소식 탓인지 이번 환자들과 보호자들 사이에선 불안감이 맴돌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부 쪽 태도는 어쨌든 계속 이대로 기조로 밀고 갈 것 같아서 좀 우려스럽고요. 어쨌든 환자가 그 일로 인해서 좀 피해를 안 봤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서울대 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대병원과 분당 서울대병원 등 소속 병원 4곳에서 휴진에 참여하는 교수는 520여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면 진료를 하는 교수의 55%, 절반이 넘는 숫자입니다. 전공의가 빠져나간 뒤 60%대로 하락한 수술실 가동률은 절반 가까이 더 떨어질 전망입니다. 비대위는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분야를 제외한 모든 외래 진료와 정규 수술은 무기한 중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의협도 내일 집단 휴진을 선포했는데 다른 병원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른바 빅5 병원 가운데서는 연세대 의대 교수들이 내일 하루 의협 차원의 집단 휴진에 참여한 뒤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진료 거부에 돌입합니다. 성균관대와 가톨릭대, 울산대 의대 교수들은 내일 전면 휴진에 나서고 상황에 따라 기한을 늘리겠다는 방침입니다. 의협도 내일 동네 의원부터 대학병원까지 집단 휴진에 들어간다며 정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만 개원이의 경우 정부가 파악한 휴진 신고율은 4%에 불과하고 실제로 얼마나 의협과 발맞출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정부는 어제 의협의 요구안을 거부하면서 불법적인 전면 휴진을 전제로 정부의 정책 사항을 요구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4개 광역 단위로 중증 응급질환별 순환 당직제를 실시해 진료 공백을 줄이고 진료 거부에 따른 병원 손실에 대해서는 구상권 청구까지 검토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의료계가 단일 대우를 만들며 정부와의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이를 바라보는 환자들의 걱정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병원에서 YTN 이현정입니다. 네, 앞서 보건의료노조 관계자와 인터뷰를 갖고 의료 파행이 부른 병원 내 노동자들의 어려움 들어봤는데요. 의대 교수들의 무기한 휴진 돌입과 내일로 예고된 개원이들의 집단 휴진 상황,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의사협회가 그 3가지 요구안을 정부에 제시를 했더라고요.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제 전면 휴진을 계속하고 만약에 받아들여지면 이제 재고를 해보겠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정부가 단칼에 거절을 했습니다. 자, 어떤 상황인가요? 예, 어제 12시 50분에 대한의사협회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네. 그 보도자료의 내용을 보면 정부가 16일 23시까지 답변을 해달라라고 하고 그 요구사항이 3가지였습니다. 이 3가지가 한 가지는 의대 정원 증원안을 재논의해달라. 그리고 그 다음은 필수 의료 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 보완해달라.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정부의 전공의 그리고 의대생에 대한 행정처분을 즉각적으로 소급 취소해주고 그리고 사법 처리 위협을 중단해달라. 이렇게 3가지를 일단 답변을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 부분 관련 받아들여질 경우에는 18일에 지금 전면 휴진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인 17일에 전 회원을 상대로 해서 이 보류 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투표를 실시를 하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전면 투쟁을 개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정부가 16시 52분 그러니까는 오후 4시 52분경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 18일의 집단 행동에 관해서는 조건 없이 중단을 해달라. 그리고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서 이 해결 방안을 같이 모색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불법적인 전면 휴진을 전제로 하는 이런 정책사항의 요구는 부적절하다. 그리고 이 전공이라든지 의대 정원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설명을 했고 그에 대한 입장 변화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서 이제 18일에 휴진이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이냐 이 관점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정부도
봐줄 만큼 봐줬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이제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개원가 상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현재 그 개원이 동네 병원의 휴진 신고가 전국적으로 4%를 조금 넘는다고 하는데, 자, 그 앞서서 그 정부가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내렸잖아요. 자, 만약에 신고 없이 휴진에 들어가고 그리고 진료 명령까지 위반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예, 만약에 뭐 휴진 신고를 하지 않고 진료를 이제 명령을 위반한다고 한다면 진료 개시 명령 위반이 해당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의료법 59조 2항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진료를 중단해서 이 국민의 이런 보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업무 개시 명령을 할 수가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을 하고 있고, 또 개설 허가를 뭐 이렇게 좀 취소한다든지 이런 조치까지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원이들 입장에서는 이런 뭐 취소라든지 또 그런 형사처벌 이런 부분에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집단 휴진에 동참하기 위해서 환자의 동의 없이 진료 일정을 변경한다거나 취소한다거나 하는 경우는 어떤지 궁금한데요. 이건 진료 거부로 볼 수 있습니까? 예, 일단은 의료법에서는 이 15조 1항에서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고, 이 부분 위반을 하면 89조에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료 거부의 행위에 해당하는 범위가 어디까지냐가 쟁점이 될 수가 있는데, 예, 진료 거부를 뭐 진료 일정을 변경을 했다라고 한다면 거부를 했다고 보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자가 확정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게 아니라 환자가 원하지 않는데 진료 일정을 일방적으로 변경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거부로 볼 여지도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는 사안에 따라서 조금 달리 볼 수가 있어서 이에 대해서도 진료 거부를 만약에 이 형사처벌이라든지 이런 뭐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판단을 함에 있어 그 법적인 쟁점이 남아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치료 계획에 어떤 적절한 대책이라도 이제 제시를 한다면 진료 거부로까지는 볼 수 없을 것 같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명령의 회피 수단으로 반차 휴진 같은 얘기도 나오거든요. 이렇게 하면 빠져나갈 수 있는 겁니까? 이 반차 휴진 같은 경우에도 그렇다면은 뭐 하루 중에 절반만 휴진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경우를 진료 거부로 볼 수 있는지도 결국 사안에 따라서 달리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의사의 휴진의 사유가 무엇이었는지 따라서 뭐 정말 부득이한 사유로 휴진을 한 것을 진료 거부로 볼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지만 이런 파업을 동참하기 위해서 거부를 한 것이다라고 본다면 이 부분이 반차라고 하더라도 처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유의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정부의 이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 그러니까 이제 진료를 해라라는 거잖아요. 이 부분을 만약에 어기게 되면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까? 일단은 형사처벌 부분을 검토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 병원의 이제 그 봉직의 분들이라든지 뭐 교수분들 이런 분들이 이 진료를 거부한다든지 아니면 이 진료를 중단하는 이런 행위로 인해서 병원의 이 업무가 방해됐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업무 방해가 이제 성립을 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의료법 위반의 뭐 진료 거부라든지 아니면은 이 업무 개시 명령 위반 이 부분을 통해서도 형사처벌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협에서 지금 현재 뭐 이런 뭐 무기한 투쟁을 하겠다라든지 이런 행동에 대해서는 그 과거 판례들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이 공정거래법 위반이 되느냐에 대한 판례가 있는데, 이 공정거래법에서는 51조 1항에서 이 구성사업자의 사업 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개입하는 경우에는 이 공정거래법에 의해서 처벌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과징금도 가능하고. 그리고 2000년 당시에 한번 그때도 이제 이런 집단 휴진 사태가 있었는데 그때는 이 간부들이 처벌이 됐었습니다.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이 한번 된 적이 있었고, 2014년에는 한 번은 처벌이 되지 않고 또 한 번은 처벌이 됐던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 사례에 따라서 이번에는 어떻게 볼지 이 부분도 추가적인 쟁점이 될 수가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전체 의사분들에 대해서 뭐 형사처벌이라든지 뭐 행정적인 처분을 하는 그런 부분보다는 간부들에 대한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실질적으로는 더 다툼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법리 검토가 조금 더 많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제 의료 공백에서 가장 우려되는 게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입니다. 조금 전에 환자들의 그 목소리도 함께 듣고 왔는데요. 자, 오늘부터 서울대병원 등 4곳이 무기한 휴진에 돌입을 했는데 정부가 내릴 수 있는 조치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업무 개시 명령밖에 없습니까?
일단은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고 그걸 위반했을 때는 이제 추가적인 조치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료 거부 같은 경우도 진료를 하라는 것이 결국에 업무 개시 명령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 이 두 가지 죄 위반으로 처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주의가 필요한 부분인 것으로 보이고 또 그리고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민사적인 부분까지도 검토는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의 법적인 쟁점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 이에 대해서 이 각각의 행위에 따라서 다를 것이지 이게 단체로 행동했다고 해서 단체가 다 동일하게 뭐 처벌이라든지 민사 배상을 내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행위에 따라서 뭐 처벌이나 배상의 대상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달리 볼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앞서서 진료 거부 같은 그런 의료법을 어길 시에는 의사 면허가 정지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런 의사 면허 정지가 3번이 쌓이면 면허 취소 처분도 가능하다고요? 예, 그 부분이 이제 의료법 66조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이 면허 정지를 3번 이상 받으면 면허 취소가 가능하다. 이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별도로 형사 처벌을 금고 이상 받게 되면 이것도 면허 취소 사유가 되거든요. 아, 그게 꼭 의료법이 아니어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형사 처벌을 만약에 받게 되고 형사 처벌이 유죄가 선고가 되면 벌금 아니면 그 이상은 이제 금고나 징역형이기 때문에 이게 벌금이 아닌 이상만 받으면 면허 취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조금은 이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의료법이 아니라 공정거래법으로도 금고 이상의 실형이 나올 수도 있는 건가요? 예, 공정거래법 같은 경우에도 금고 이상의 형을 이제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분도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는 이 뭐 의협 간부들에 대해서도 이 뭐 면허 취소라든지 이런 조치가 가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유죄가 선고되느냐가 쟁점이 될 수밖에 없고 그 결국에는 신분에 대한 부분까지도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의사 면허는 취소가 되면 재발급 받으면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현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 의료법 자체가 일단은 그 관련 조항이 개정이 됐기도 했습니다. 재교부를 받는 거에 있어서 뭐 이제 어떠한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추가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복지부 장관이 개전의 정이 있거나 아니면 취소 사유가 없어졌거나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재교부할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량의 범위이기 때문에 복지부 장관이 그 재량을 통해서 이 부분 아직도 취소의 사유가 존재한다라고 본다든지 개전의 정이 없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재교부가 되지 않을 수가 있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기존에 한 2019년까지는 재교부가 거의 100%에 이르렀다고 한다면 지금은 100%가 아니라 꽤 많이 낮아진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취소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 재교부에 있어서도 기존에 뭐 2019년 이전과 좀 다른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감안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가 하면 대형 병원의 손실도 커지고 있는데 정부가 그 교수들에게 대형 병원이 구상권을 청구한다든지 뭐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다든지 제기한다든지 이런 얘기가 있는데 구상권 청구와 손해배상 소송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 이 구상권이라는 개념이 뭐 누군가가 지금 손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손해를 입힌 사람이 원래는 이 뭐 금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인데 자기가 이제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 병원이 지금 만약에라도 이런 파업으로 인해서 손해를 받게 되면 병원이 원칙적으로는 이 손해를 입힌 뭐 의사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소송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 부분이 이제 조금 어려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정부가 우선은 병원에게 이 부분을 일단은 배상을 해주고 그러면 이 청구권이 정부에게 넘어오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청구를 하는 것을 구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상권 청구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정부가 일단은 만약 병원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이 부분을 배상을 해주고 정부 차원에서 이 의사분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메시지를 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먼저 그 손실을 보전을 해주고 그걸 교수들에게서 청구를 한다든지 하는 게 이제 그게 구상권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손해배상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교수들에게 직접 소송을 거는 거겠네요. 예, 맞습니다. 병원에서 만약에 직접 소송을 한다고 한다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되는 것이고 정부에서 이 청구권을 받는다고 한다면 구상권 청구 소송이 되는 것인데 지금 손해배상 자체의 쟁점이 이제 어떤 것이 될 것이냐면 이 불법행위 손해배상이든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이든 일단은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사실이 있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고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냥 막연하게 내가 손해가 발생했다가 아니라 이게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증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손해와 이 불법행위라든지 채무불이행 이 행위가
인과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검토한다라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이것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은지는 조금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네, 법적 다툼이 앞으로 예고돼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환자 단체도 지금 진료 차질을 피해로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피해 보전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있습니까? 예, 이 부분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에는 채무 불이행이라든지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검토를 해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 부분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금전적으로 환산을 할 수 있는지가 일단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네. 금전적 환산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그 손해가 이 행위로 인해서만 반드시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면 손해배상이 인정이 안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내가 지금 이 손해를 입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소송을 할 수 있다라고 만약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인과관계라든지 손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현재 모아두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만약에 소송이나 이런 부분을 준비하신다면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를 기록을 잘 해두라는 말씀이십니다. 자, 그럼 다음 사건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국민 영웅인 그 골프 선수 박세리 씨, 그 박세리 씨가 만든 희망재단이 박세리 씨의 아버지를 상대로 사문서 위조로 고소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게 박세리 씨와 아버지 간의 어떤 부녀 갈등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제는 새만금 개발 사업이 배경에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개요부터 알려주실까요? 예. 우선은 이 박세리 씨의 이제 희망재단이 박세리 씨의 아버지를 고소했다는 소식이고 그 당초에 말씀하셨던 뭐 박세리 씨와 아버지의 분쟁이 아니냐 이 부분은 다릅니다. 이건 재단이기 때문에 재단이라는 것은 이제 별도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개념이고 이 재단이라는 사람이 박세리 씨의 아버지를 고소한 것이지 박세리 씨가 고소한 것이 아니거든요. 이걸 법인이라고 부르는 건가요? 그러면? 재단이라 그래서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아, 네. 하지만 사람과 같이 봐준다.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어서 이게 박세리 씨의 의지다라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 개요에 대해서는 시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 새만금에서 새만금 해양 레저 관광 복합단지 개발 사업이라는 것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 새만금에 있는 용지가 있습니다. 용지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중에 1.64제곱킬로미터를 이 해양 레저 관련 이런 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부지 사업에 이제 들어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투자 혜택으로 수상 태양광 발전 사업권을 100메가와트를 제공을 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곳이 이제 두 곳이 이제 응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곳이 응찰을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어떻게 계약이 진행이 되는 것이냐면 일단은 우선 협상 대상자라는 것을 두 곳 중에 더 이제 좋은 조건을 제시한 쪽을 선정을 하게 되고 이 우선 협상 대상자와 특정 기간을 정해서 협상을 하게 됩니다. 계약의 내용에 대해서 협상을 하게 되고 그 계약의 내용이 이제 합의에 이르면 본 계약을 통해서 이제 추가적인 일이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라도 협상 과정에서 조건이 안 맞는다 이렇게 되면은 결렬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다시 이제 협상 대상자를 찾게 되고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인데 이 관광 복합단지 개발 사업이 일단 이제 한다라고 해서 두 곳이 왔기 때문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한 곳이 선정이 됐는데 6개 회사가 합쳐진 컨소시엄이었고 이 회사에서 제안을 했던 게 해양 골프장도 거기다 만들고 그리고 요트 빌리지도 만들고 골프 풀빌라도 만들고 국제 골프 학교도 만들겠다. 그게 핵심인 거죠. 됐습니다. 그런데 이 국제 골프 학교 관련해서 이제 서류가 하나가 제출이 됐는데 박세리 희망재단에서 이 부분 골프 학교를 만드는데 참여를 하겠다는 의향 서류가 이제 제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박세리 선수가 이렇게 참여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굉장히 조금 가점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정이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선정이 됐고 그리고 나서 이 새만금 이 경제청에서 확인을 해봅니다. 이제 이 서류를 관련해서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이 재단 측에 연락을 해서 이렇게 국제 골프학교 참여하시기로 하셨는데 알고 계시죠? 했는데 나는 모른다. 이렇게 됐고 이제 재단 측에서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이 서류가 이 재단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박세리 선수의 아버지가 임의로 이제 만들어서 제출을 했던 부분이다라는 게 확인이 됐고 그래서 지난해 9월에 이 부분 관련해서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를 이제 죄명으로 해서 고소를 했고 경찰에 그 부분이 지금 현재 검찰에 송치됐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사문서 위조 혐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됩니까? 사문서 위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형법 231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인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피해가 크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초범이라고 한다면 이 굉장히 뭐 크게 처벌되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재단 측에서 고소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런 감정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이성적인 부분에서 일단 재단에서는 이 사업에 참여할 생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 사문서 위조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사안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하지 않으면 향후에 가서는 오히려 재단이 이 사업과 관련해서 문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받아서 뭐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에 휘말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재단에서는 이런 감정적인 부분보다는 이 실제로 이 책임에서 자유롭기 위해서 고소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런데 그 새만금청이 이런 문제가 나오고 나니까 그 박세리 선수의 아버지가 관여되어 있는 그 민간 사업자를 이 일정 기간 동안 사업 참여에서 이제 배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 민간 업체가 이 부친의 위조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가 큰 쟁점이 될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일단 알았는지 몰랐는지가 이 제재 관련 부분도 쟁점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만약에 몰랐다고 하더라도 서류를 제출할 때 이 부분을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도 제재는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쟁점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만 그 부분보다는 제가 봤을 때 더 크게 쟁점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은 만약에라도 몰랐다라고 한다면 이 민간 업체 측에서 이 박세리 선수의 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뭐 민사라든지 형사적인 청구를 검토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만약 이게 실제 재단이 이런 결정을 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대가를 받고 이런 의향서를 제출해줬다라고 한다면 사기죄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본인들이 입게 된 손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쟁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 네. 이 민간업체가 만약에 이 부친의 위조 사실을 몰랐더라도 확인을 제대로 안 했던 그 잘못이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알고 만약에 참여를 했다면 이건 어떤 적극적인 가담 행위로 볼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김호중 씨 얘기를 좀 잠깐 해볼게요. 자, 최근에 지금 구속이 돼서 수감되어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 최근에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 그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예, 이 당시에 그 맞은편에 있는 택시 차량을 이제 부딪혔었죠. 그리고 이 택시 기사분이 이제 계셔서 택시 기사분이 상해가 이제 발생을 했다라고 해서 뭐 위험운전 치상이라든지 도주치상 이런 죄명들이 이제 더 추가가 됐던 상황이었는데 지난 13일에 이 택시 기사분과 합의를 했다는 소식이 최근에 알려지면서 다시 한번 이제 이 사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이 부분 관련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네. 자, 그런데 그 검찰 조사 과정에서 그 연락이 닿았다라고 택시 기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피해를 당한 직후에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그 가해자의 연락처를 나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난 나중에 언론 보도 보고 알았다. 이렇게 지금 택시 기사가 얘기를 했거든요. 자, 이런 경우 혹시 어떤 문제는 없습니까? 네, 일단 뭐 피해자든 가해자든 이 상대방의 뭐 연락처라든지 이런 걸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가해자 쪽에서 피해자분에게 뭐 합의를 요청한다든지 이러기 위해서 연락처를 요청할 수가 있는데 이 경찰이라든지 검찰에서는 이 부분을 임의로 줄 수가 없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인정보예요. 그리고 이게 해코지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임의로 주는 것이 아니라 보통 그렇게 저희가 요청을 하면 이제 이 담당 수사관분이 이 상대방한테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달라고 하는데 목적은 뭐 합의라고 합니다. 드릴까요? 라고 해서 동의를 하면 드리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드리지 않게 되는 것인데 지금 경찰에서 못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가 뭐 어떠한 이유인지는 지금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뭐 어떻게 봐야 된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아무리 사고가 나서 경찰이 왔다 하더라도 그렇게 전화번호를 서로 알려주거나 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네, 그런 것은. 자,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통사고에서 보통 피해자와 이렇게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양형에 유리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김호중 씨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영향을 줄까요? 예, 김호중 씨 사건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그 혐의가 음주운전, 그리고 사고 미조치, 위험운전 치상, 도주치상, 범위도피 교사 이렇게 5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라도 피해자분과 조금 더 빨리 합의가 되고 상해 진단서가 제출이 안 됐다라고 한다면 상해 부분이 빠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죄명에서 위험운전 치상이라든지 도주치상이 빠졌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김호중 씨가 음주운전, 사고 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이 3가지로 갈 것이었고 그리고 제가 해봤던 이제 경험을 봤을 때는 음주운전만 만약에 인정이 되면 통상적으로 초범이면 벌금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상해가 이제 발생을 해서 위험운전 치상이 죄명으로 하나가 더 추가가 되면 그때는 보통 집행유예가 나옵니다. 예, 그렇게 되는 것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위험운전치상이나 도주치상이 합의가 됐다고 하더라도 상해의 사실이 이제 명백하게 인정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빠질 수가 없는 것인데다가 또 지금 추가로 사고 미조치라든지 범인 도피 교사가 이제 추가가 돼 있거든요. 그리고 범인 도피 교사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국민의 공분을 살 정도로 중한 죄로 이제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의 처벌 때문에라도 지금 조금 경한 처벌이 나오기에는 합의만으로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김호중 씨의 구속 기간이 지금 19일까지 연장이 됐다고 합니다. 이후의 조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요? 예, 일단 검찰 단계에서는 10일을 일단은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할 수가 있고 그 이후에 10일을 연장을 한 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장이 됐다는 소식인데 아무래도 검찰에서는 이 혐의들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조금 더 추가적으로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 사실관계에 따라서 이제 법리, 죄명을 정하게 되는데 그 죄명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을 지금 현재 기소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음주운전 자체가 그 지난 판례들을 봤을 때는 이렇게 그 당시에 즉시 이렇게 호흡 측정기를 한다든지 뭐 혈액 검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나머지 뭐 CCTV 자료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인정이 안 됐던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보충을 최대한 좀 노력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혐의 입증에 아마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미국 5월 물가 둔화와 엔비디아의 애플발 인공지능 AI 호재 등 여파로 국내 증권시장에도 훈풍이 불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연고점을 뚫을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실시간 증권시장 상황 수치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장이 조금 전에 6분 전에 개장을 했는데요. 지금 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2757.36이고요. 자, 그렇게 해서 0.13%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미국의 기술주 중심의 훈풍이 우리 증시에도 불어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이 연내 전고점을 돌파하지 않을까 기대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닥은 857.20, 0.24%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둘 다 하락 출발하고는 있지만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서 이후에 어떤 반전이 있을지는 지켜봐야겠는데요. 자, 코스피가 올해 전고점을 돌파하고 향후에 이른바 박스피, 박스권을 벗어날 수 있을지 기대도 모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애플 등의 어떤 그 반도체, AI 반도체 기술주 중심의 훈풍이 계속해서 미국 증시를 끌어올리고 있는데 이게 한국 증시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속해서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자, 경제 소식은 잠시 뒤에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인천의 한 대형 어시장 근처 부둣가 도로가 불법 주정차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왕복 4차선 도로인데 겨우 차량 한 대만 다닐 수 있는 상황이라 중앙선을 넘나드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배민혁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도로 양옆을 따라 빼곡히 늘어선 차량, 이중 주차된 차량까지 더해져 왕복 4차선이란 말이 무색합니다. 중앙선을 넘나들며 마주오는 차량을 피하느라 아슬아슬한 고개 운전이 이어집니다. 버스 정류장도 예외는 아닙니다. 거기를 매번 지나다닐 때마다 보면은 바로 차들 쪽에서 불법 주차하고 너무 심해가지고 평상시에도 보면은 깜짝깜짝 놀랍니다, 운전할 때마다. 수산물 유통업체 관계자들 차량이 대부분으로 주차 공간이 부족해 도로까지 점령한 겁니다. 몇 안 되는 주차구역도 승용차 한 대 정도 크기라 대부분 1톤이 넘는 수산업자 차량은 도로까지 삐져나오기 일쑤입니다. 이렇게 도로 절반 가까이를 지났는데도 불법 주정차들에 가려 맞은편에서 차량이 오는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곳곳에 작업용 물건들과 쓰레기까지 널브러져 가뜩이나 부족한 주차 공간은 더 비좁습니다. 수산물을 싣고 내려야 하는 상인들은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불법 주정차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여기가 좀 생긴 지가 오래됐는데 여기가 주차 공간이 되게 협소합니다. 주차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우려가 있습니다. 상인들이 주차장으로 활용하던 근처 공터에 한 달 전부터 정식으로 주차장 공사가 진행되면서 주차난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대형 화물차 180여 대까지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은 연말부터나 운영될 예정이라
불법 주차로 인한 아슬아슬한 주행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네, 안 오르는 게 없는 요즘 2,700원으로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서울 지역 사립대학 청소 노동자들은 5년째 그대로인 식비 지원금을 올려달라며 대학마다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인적이 드문 아침 7시. 대학 강의실과 사무실 바닥을 쓸고 닦은 지 벌써 2시간이 지났습니다. 간식으로 대충 아침을 때운 뒤 건물 한 층을 전부 홀로 치우면서 부산이 움직이다 보면 슬슬 배가 고파옵니다. 오늘 그러니까 5시 오니까 10분 정도 됐더라고요. 세미나실 하나 있고 강의실 4개, 밖에 로비에 있는 큰 거 하나 있죠? 그거요. 배고프시다거나 이러시세요? 배고프죠. 한숨 돌리고 함께 모여 먹는 점심 메뉴는 컵라면에 김치 반찬 하나입니다. 용역업체에서 주는 한 끼당 식비 2,700원에 맞추려면 선택지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근처 학생 식당에 와봤습니다. 메뉴판을 보면은 식사료는 5,000원대, 라면은 3,000원대 가격인데요. 청소노동자 한 끼 식비 2,700원으로는 엄두를 못 낼 가격입니다. 물가는 계속 고공행진이지만 식비는 5년 전에서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던 겁니다. 각 대학 용역업체들과 집단 교섭을 하는 서울 지역 13개 사립대 청소 경비 노동자들 사정이 대부분 마찬가지입니다. 연대 집회를 열고 이번엔 끼니당 400원이라도 올려달라며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입니다. 한 달에 2만 원, 그 2만 원이 아까서 못 해주냐고. 진짜 동지 섣달에도 땀 흘리면서 일하잖아요. 요즘에 일하려면 진짜 땀이 빨빨빨 흘리게 일합니다. 학생들도 안타까워하는 건 마찬가지지만 되게 비인간적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학교가 나서면은 금방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고려대학교에서 다니면서도 학교가 좀 자랑스러워지려면 학교가 이런 문제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주면. 원청격인 대학은 용역업체와 노동자 사이 협상을 지켜보면서 사실상 뒷짐을 지고 있고, 용역업체는 이미 대학에서 정해준 예산에 맞춰 쓸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 타협점은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 내 아들, 딸 이렇게 어질러 놓은 거지 해서 전혀 학생들이 불편하지 않게 최대한으로 깨끗하게 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제가 10년 동안 왔는데 한 번도 그냥 알아서 올려준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3,000원짜리 김밥 한 줄 사 먹을 돈을 달라는 게 과한 요구인지 대학 노동자들이 묻고 있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서울광장에 세워졌던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분향소가 499일 만에 인근 건물로 이전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새로운 기억 공간이 참사의 아픔을 기억하고 시민과 연대하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유서연 기자입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시민들이 서울광장 분향소 앞에 모였습니다. 설치 500일을 하루 앞두고 분향소를 이전하기 위해서입니다. 2024년 6월 16일 서울시청 광장 분향소를 오늘로 마무리하고 새로운 길로 가도록 공식 선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헌화 이후 참사 희생자들의 영정이 하나둘씩 내려지고 유가족과 시민들은 영정을 품에 안고 걷기 시작합니다. 종교, 노동, 정치 등 각계에서 뜻을 함께해 긴 줄이 이어졌습니다. 서울광장 분향소가 자리를 옮긴 곳은 시청 인근의 브림빌딩 1층 별들의 집입니다. 새로운 기억 공간에는 희생자들의 일상 사진과 함께 첫 신고 이후 대응이 늦어졌던 참사 당일의 기록도 마련돼 있습니다. 유가족 측은 기억 공간이 시민과 유가족이 소통하고 참사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연대의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전은 또 다른 시작이라며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해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에게 기억과 추모와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싸워서 만들어낸 특별법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 같이 싸워 나가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앞서 서울시와 유가족은 광장 불법 점용 문제로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유가족 측이 불법 점용 변상금을 납부하고 지난달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전 논의에 탄력이 붙었습니다. 다만 불임 빌딩은 올해 말 재건축을 앞둔 만큼 양측은 오는 11월 이후 최종적인 추모 공간을 찾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고기잡이 중 북한에 끌려갔다가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납북 귀환 어부 사건 피해자들이 재심에서 잇따라 무죄 판결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기한이 지나도록 결정을 미루면서 국가의 형사보상은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72년 동해에서 오징어를 잡다 북한 경비정에 납북된 삼창호. 선원 고 김달수 씨는 20여일 만에 귀환했지만 기다리고 있던 건 수사당국의 불법 구금과 고문이었습니다. 결국 김 씨는 방공법 위반 등으로 1년 6개월간 옥살이를 했고 가족까지 긴 세월 감시 속에 지내야 했습니다. 누명을 쓴 지 51년 만인 지난해 1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김 씨 유족은 지난해 4월 법원에 형사 보상을 청구했습니다. 형사 보상은 억울하게 구금되거나 형을 집행당한 피해자에게 국가가 보상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보상 청구를 받은 법원은 6개월 안에 보상 결정을 해야 한다고 형사보상법에 규정됐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13개월 넘게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가 폭력이야, 폭력. 예? 발로. 근데 지금에서 우리까지도 이것도 우리한테도 폭력인 거예요, 이거는.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납북 귀환 어부는 동해안에서만 166명. 대부분 피해자는 형사 보상을 청구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보상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은 상속관계 등을 심리하다 보니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재심 절차와는 달리 별도의 신문이나 공판 기일의 지정 없이 서류로만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오래 걸릴 이유가 없습니다. 진실은 뒤늦게 바로잡혔지만 법원의 결정 지연으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자 보상은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북서부 산간 지역에 큰 불이 났습니다. 1,200여 명이 긴급 대피했는데 강한 바람으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소방대원들이 호스를 메고 산등성이를 따라 계속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길이 퍼지는 속도가 더 빨라 역부족입니다. 산불은 현지 시간 16일 낮 1시 45분쯤 LA 북서쪽으로 100km 떨어진 5번 고속도로 일대에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불은 최대 시속 48km의 강풍을 타고 퍼져 45제곱킬로미터 면적을 태웠습니다. 상업용 건물 2채가 소실됐으며 아직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불길이 잡히지 않자 소방당국은 부근 휴양지에 머물던 1,200여 명을 긴급 대피시켰고 피라미드 호수 일대도 폐쇄했습니다. The professional firefighters that you see here today are ready to respond. They're the most highly trained firefighters in the nation. 정확한 화재 원인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미 기상청은 이 지역의 고온 건조한 날씨가 화재 위험을 높이고 있다고 경고해 왔습니다. 이 일대의 기온은 34도 넘게 올랐으며 습도는 10%대에 불과했습니다. 최근 미 중남부와 서부 내륙은 고기압이 강한 세력을 유지하면서 뜨거운 공기를 가두는 열돔 현상으로 폭염을 겪고 있습니다. The unique and very dynamic weather patterns, the proximity to the ocean, our large desert, and that steep mountain system, and the Santa Ana winds adds a whole nother level of dynamic to the fire environment. 소방당국은 헬기 등을 동원해 화재 진압을 하고 있지만 계속되는 강풍에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이슬람 성지 순례 기간인 하지를 맞아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와 메디나에는 전 세계 순례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50도에 육박하는 폭염 속에 야외 행사 위주로 진행되다 보니 온열 질환 등으로 인한 사망자가 속출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이슬람을 창시한 무함마드가 마지막으로 설교한 아라파트 산에 전 세계에서 온 순례객들이 줄지어 올라갑니다.
메카 대사원 중앙에 놓인 카바 주위를 7바퀴 돌며 기도하고 돌기둥에 앞다퉈 돌을 던집니다. 매년 이맘때 치러지는 정기 성지순례 하지 행사에 참가하는 건 이슬람 교도에겐 한 번은 지켜야 할 5대 의무 중 하나입니다. الحمد لله كلنا في سعادة وفي فرح لأننا نؤدي المناسك بفضل الله سبحانه وتعالى رغم حرارة الجو ولكن الأجر على قدر المشقة. 문제는 연일 50도에 육박하는 폭염. 사우디 당국은 더위를 식혀줄 스프링클러와 식수대를 곳곳에 설치하고 온열 질환 전문 병상도 마련했습니다. 순례객들도 더위와 맞서기 위해 양산을 챙기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해왔습니다. We have to drink a lot of water. We have to stay in shades. Don't try to go in the sunny weather. Yeah, and keep the umbrella. 하지만 살인적 더위 속에 희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요르단 정부 등에서 공식 확인한 희생자만 수십 명에 이르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بلغت حالات الإجهاد الحراري في المشاعر حتى هذه اللحظة 151 حالة إجهاد حراري تعاملت معها الفرق الطبية بشكل مباشر ولذلك احنا نوصي بالوقاية. 여기에 한정된 장소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과거 대규모 압사 참사가 벌어지기도 해 사우디 당국이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우리나라 근대 5종이 파리올림픽을 앞두고 열린 세계선수권에서 역대 최고 성적으로 종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중국 정저우에서 계속된 대회 마지막 날 서창환과 김선우는 혼성 계주에서 1116점을 따내 이집트 팀을 6점 차로 제치고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프로야구 LG가 롯데에 9대8로 역전승을 거두고 전날의 9대8 패배를 똑같이 되갚았습니다. 8회부터 5점 차를 뒤집었고 연장 10회 신민재가 희생타로 승부를 결정지었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7회까지는 8대3. 롯데가 거의 승리를 눈앞에 두는 듯했습니다. 손호영의 5회 석점 홈런 등으로 27경기 연속 안타행진을 이어갔고 LG는 7회에만 실책 2개로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8회부터 다시 바뀌었습니다. 원아웃 이후 박혜민의 2루타를 시작으로 연속 4안타가 터졌고 올슨의 2루타로 석점을 따라붙었습니다. 9회에도 원아웃 1-3루에서 홍창기의 내야 땅볼로 1점. 그리고 투아웃 이후 문성주가 기어이 동점 적시타를 만들어냈습니다. LG는 10회 문보경의 2루타로 다시 포문을 열었고 원아웃 만루에서 신민재가 희생플라이로 결승점을 뽑았습니다. LG는 전날 9대8 패배를 똑같이 9대8로 되갚고 2위로 뛰어올랐습니다. 주 마지막 경기 오늘 승리하게 돼가지고 기분 좋은 것 같고요. 지금 투수 야수 다들 모두 힘든 상황인데 오늘 경기 이기게 돼서 기분도 좋은 것 같습니다. 선두 기아는 선발 황동화가 5회까지 1실점으로 버티고 2대1로 앞선 9회 김도영이 승리를 확인하는 솔로포를 날려 KT와의 3연전을 모두 가져왔습니다. NC는 3대3으로 맞선 9회 초 김원곤에게 솔로포를 얻어맞았지만 9회 말에 삼성 마무리 오승원의 상대로 손아섭의 적시타로 동점을 만들고 계속된 찬스에서 서우철의 밀어내기 볼넷으로 결승점을 뽑았습니다. 선발 바리아가 SSG 타선을 6회까지 무실점으로 틀어막은 한화는 4대1로 승리하고 3연패를 끊었습니다. 1회 김혜성이 시즌 2호 인사이더 파크 홈런을 만든 키움은 8회 원아웃까지 2실점으로 버틴 하영민의 호투를 더해 두산전 6연패에서 벗어났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오늘도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아직 오전 시간인데도 서울은 벌써 25도 가까이 올랐는데요. 낮 동안에는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서울 기온이 30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는 통풍이 잘 되는 시원한 옷차림 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대체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다만 제주도는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저녁 사이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또 낮 동안에는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외출 시 자외선 차단에 신경 써주셔야겠고요. 곳곳에서 오존 농도도 점차 짙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살펴보면 서울 30도, 대전과 대구, 광주 31도, 강릉은 33도까지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당분간 내륙은 대체로 맑겠지만 제주도에는 비가 자주 내리겠고요. 수요일인 모레는 서울 낮 기온이 34도까지 오르면서 올여름 들어 가장 덥겠습니다. 연일 때이른 더위가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온열 질환을 막기 위해서는 수분 섭취를 자주 해주시고요. 틈틈이 그늘을 찾아 휴식도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네, 뉴스업 월요일 순서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